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단독주택 관련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올해로 제가 단독주택 생활 11년 차가 되었는데요. 정말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갈아탄 것이 제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과연 지금이 단독주택 갈아타기에 좋은 타이밍인지, 내가 단독주택 생활에 잘 맞을지, 또 내가 성공적인 단독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남편과 제가 40대 중반일 때 지금의 집을 지어서 이사했어요. 그때는 그래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가 저희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적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주 초에 몇 년간 텃밭 농사라든가 정원 가꾸기, 집안 여기저기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이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딱 맞는 집 관리 시스템이 세팅이 됐는데요. 60 전에 이런 주거 공간을 마련해서 남편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도 그닥 걱정은 없어요. 적당히 재미나고 익숙해진 놀이터가 있는, 하지만 유지 관리비 부담은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단독주택 갈아탈 생각을 시작하고 지금의 집 토지를 구입하기까지 대략 6년 정도 걸렸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남편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자금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살던 아파트 동네에서 자차 기준 30분 이내 남쪽을 생각했는데요. 한동안 적당한 땅을 찾지 못해서 차라리 남이 지어놓은 집을 살까 하고 중간에 한 1년 정도는 땅이 아니라 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필요에 맞는 집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최악으로 내려가서 LH 분양 단독 택지 중에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이 나와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급매물도 가끔 있었는데요. 그런 급매물은 현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거라서 저희는 LH에 나온 수의 계약 가능 물건들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위치에 물건이 나왔는데 땅이 조금 커서 저희 예산을 많이 초과해서 몇 달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수의 계약 물건들이 하나 둘씩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면 놓치겠다 싶어서 계약을 했죠. 토지 가격이 저희 예산을 초과했지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LH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LH에서 추천해주는 은행에서 토지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토지 대금을 2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걸 미리 내면 선납 할인율이 대출 이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아서 한꺼번에 토지 대금을 납부하니까 토지를 상당히 할인받아 매입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 대신 대출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즉시 설계에 들어가 3, 4개월 만에 건축 허가까지 받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입주를 했어요. 토지 매입까지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어떤 집을 어떻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건축회사도 많이 알아봤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3월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말에 입주를 했어요. 건물 사이즈만 보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크기였는데, 예를 들어 목공팀이 2팀이 들어왔다던가 자재 공급도 저희 집이 크니까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현장 소장님이 각 단계별로 일정을 정말 효율적으로 짜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저희는 건축비를 제때 결제하기 위해서 살던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죠. 그때가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때라서 저희가 토지를 싸게 매입한 만큼 살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급급 급매가 아니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거저주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를 싸게 팔았어요. 저희가 입주를 하고 나니까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해 가을 내내 비가 엄청 왔어요. 아무래도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우기보다는 건기의 건축을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2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리모델링,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사업을 반대하는 싸움이 벌어져서 주민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보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건축비가 엄청 오르기도 했고 이미 15층, 20층 고층인 건물을 한없이 높게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새 집을 갖고자 하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살던 집에서 강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조합원 모두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적당 기간 살다가 또 적당한 때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가족이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24평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데 조합원 분담금으로 3억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11년 된 저희 집도 여기저기 손볼 곳이 생기긴 했어요. 24평에 두세 배가량 큰 집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3억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낡아도 제가 수리를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타인의 영향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죠. 결국 아파트라는 건 30년쯤 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비용이 반영돼서 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인 가치 하락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단독주택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진 않아도 한번 올라간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수도권의 토지는 인플레 위험 해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건물 안팎으로 낡아가는 것만 조금씩 손보면서 깨끗하게만 관리하면 굳이 재산 가치 때문에 이사를 갈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집을 지을 때 유지 관리 부담이 없는 집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결로나 곰팡이가 없도록 통풍이 잘 되고 에너지가 적게 들고 배수가 잘 되는 이런 식이에요. 정원이 너무 크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건물과 정원 사이즈의 비율을 적당히 맞추었고요. 결과적으로 전기는 태양광 덕분에 여름철 에어컨을 부담 없이 사용하고, 난방비는 아파트 30평대보다는 조금 적고 20평대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예요. 무인 경비 시스템도 사용 중인데요. 이건 동네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입주 초에는 월 11만 원을 내다가 중간에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 6만 6천 원을 내고 있어요. 전부 합치면 연간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아파트 30평대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는 월세가 들어오는 집이잖아요. 두 가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걸로 1년 집 유지 관리를 하고 재산세까지 내고도 몇백만 원이 남는 정도예요. 저희는 초기에 대출 부담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겠다고 생각하고 월세가 잘 나가는 집을 설계에 반영했어요. 세입자 세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출입구를 따로 만들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크기와 구조로 만들었죠. 덕분에 세도 잘 나가고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이사하지 않고 장기로 거주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저희가 만약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쓰면서 캠핑 카라반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거실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봄에 마당에서 꽃을 본다거나 가을에 대추나 감을 따먹을 수도 없었겠죠. 남편이 은퇴하면 집을 줄여야 하는 걱정도 했을 거예요. 집으로 재테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산가치 하락의 위험이 적고 나와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주택단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 건축 한계선 1.5m이고요. 필지당 3가구까지만 살 수 있는 가구수 제한이 있어요. 교외 지역에 비하면 집 건물이 큰 편이고 집들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물마다 6가구 내지 10가구가 사는 다가구나 빌라촌에 비하면 집집마다 약간의 마당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생활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는 정도죠. 마을이 전반적으로 위치가 좋기도 한데 특히 저희 집은 직사각형 토지의 4개 면 중에 3개 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요. 2개는 단지 내 차도, 1개는 보도에 접해 있고 나머지 1개만 이웃집과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마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도로에 접한 면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세대와 주인 세대가 각기 다른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했어요. 주차장은 현재도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지만 나중에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토지랍니다.
설계하는 분들은 어떤 토지라도 다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능한 한 좋은 땅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땅의 위치나 모양이 애매한 곳은 대개 건물도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형편이 된다면 웃돈을 주고라도 땅만큼은 좋은 땅을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건축은 비싼 자재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설계를 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설계를 잘하면 불필요한 공간이나 자재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불안하고 복잡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럴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아파트 일색으로 변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많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독주택은 공급이 제한적이기도 하고 타이밍이나 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담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만족스러운 단독주택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솔직한 경험담과 의견을 나누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판단을 하실 때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